제가 아는 중개업자분은 그때 갭 투자해갖고 120채 넘게 빌라를 갖고 계셨어요. 결국 자살하셨지만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반한 사태를 전부 다 사기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요. 엑시트가 안 되면 무조건 전세를 놔버려요. 그리고 엑시트 해버려요. 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론이 아니에요. 생존 교양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오윤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연끌을 했었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연끌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론을 일으킬 때 기본적으로 금융을 론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LTV 기반으로 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용을 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더 하나가 뭐를 일으켰냐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또 대출을 해줬어요. 기업 안에서 자금을. 그래서 정말 빡빡 긁어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유수 재개발 지역에 3년 동안 몸테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억 넘게 벌었거든요. 3년 만에. 네. 어떤 분은 지금 저기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북 이남 쪽 올라가셔서 거기를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곡소리 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팍팍 긁어서 했냐 그랬더니 불안했대요. 삶 자체가. 요번에 안 들어가면 자기가 완전히 도태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수를 보게 되면 실거래가 가격 지수와 그 다음에 보조 지표로 삼는 게 이제 주택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져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 주택 심리 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궁금해서 우리나라 그 심리학 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여쭤봤더니 심리학 쪽에서는 그거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수가 심리학자들이 보는 지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경제적인 그 심리 현상을 반영한 저희 부동산 쪽에서 보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주택 심리 지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두 개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심리가 떨어지면 가격 지수도 하락하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어떤 선행 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 높낮이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저는 이 급등했을 때 아무도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 또한 원인을 못 찾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못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저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 시기랑 똑같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적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보수와 진보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꼭 맞다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보들은 이제 화폐 가치를 많이 훼손을 해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보수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꽉 조여매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동성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모여서 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 가격이, 주택 가격이 누가 지금 떠받치고 있었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떠받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금융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입니다. 이제 사용제에서 투자제로 넘어오고요. 투자제에서 금융 상품으로 변화됐어요. 2000년대 이제 IMF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선진 금융 기법이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부실 채권들을 매각을 했을 때, 이게 바로 NPL이라는 건데, 부실 채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담보부 채권이 있고요. 하나는 무담보부 채권이 있거든요. 이 담보부 채권이 바로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근저당권이죠. 이 대출을 그러니까 무수익 채권들이 수익이 안 났을 때, 그때 이제 부실화, 유동화 시켜갖고 전체 채권을 매각을 하거든요. 그때 부동산 같이 넘어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냐면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금융이 계속 발달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 상품이 확 풀어졌냐면,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죠. 빚내서 집 사라.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풀어줬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금융상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에 영향을 받냐면 금리와 연동이 돼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상품이 앞에 뭐가 붙냐면 부동산 앞에 뭐가 붙냐면 딱 세 자만 붙여서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 모든 부동산들은 앞으로 수익형이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무엇이다? 금리다. 네, 거시경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는 아무도 겪지 못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우리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금리 인상이 약간 움직였었어요. 그때 가격이 주춤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가 확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게 언제 이제 그 코로나가 없어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상황에서 이제 돌입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그냥 집 사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100%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심리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현금 흐름은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사회가 불안하니까 이때 편승 못하면 이제 나오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듣던 얘기가 뭐냐면 패닉바잉.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뭐 도대체 이걸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나요? 제가 그때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그냥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 길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공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감사하다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들어갔으면 지금 금리에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예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한 건 딱 하나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분명히. 그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렇게 그때 왜 갑작스럽게 22년도 8월 달에 잭슨홀 딱 이야기가 나오고 확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 전혀 예상 못했는데 분명히 머지 않았다라는 건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는 다 엑시트했어요. 그리고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PF 현장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왜 알고 있었냐면 제가 그 PF 현장 관리만 15개 정도의 현장을 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금융 증권사들이라.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명확하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시행이 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직군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네. 저는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제 2019년도 부동산 유치원 보면 전세 사기 니마 이런 계약은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 신탁에 대한 사기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됐었고요. 제가 아는 중개업자분은 그때 갭 투자해갖고 120채 넘게 빌라를 갖고 계셨어요. 결국 자살하셨지만요. 저는 끝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들이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그 업자들이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반환 사태를 전부 다 사기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다른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이 유동성이 없어서 전세 자금을 반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사기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자 일단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요. 엑시트가 안 되면 무조건 전세를 놔버려요. 그리고 엑시트 해버려요. 명의를 바꿔버리죠. 명의를 그냥 이전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뭐냐면 무자익 차본 인수라고 그래요. 이게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축을 너무 좋아해요. 네, 신축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있는 아파트 몇 평짜리가 전세가 얼만데 우리 건 얼마밖에 안 돼. 신축이야. 어차피 전세 너 돌려받는 거잖아. 이 서투른 논리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어리숙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 말소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말소를 안 해버려요. 그럼 2순위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지는 게 후순위 채권들이에요. 그리고 강서구 쪽은 선순위예요. 그래서 좀 피해가 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를 분석을 못 하세요. 제가 늘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법률적 사고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성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이 개념들이 융합돼서 이 부동산을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학개론에 나와 있는 이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서를 쓴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할까요? 일단 민법에 있는 임대차 계약을 준수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법 자체를 이해를 못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항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내용들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용어들이 외계어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고요. 이게 얼마 뭐고요. 그래서 대항력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를 해야 되고요. 점유를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입신고 한 날로 다음 날에 12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띵. 그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뭐가 되는데요? 이게 최우선 변제 권리가 있고요. 그냥 우선 변제권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법률적 관점을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런 내용의 최소한의 이야기는 알아들어야 된다, 용어는.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고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조그만 빌라를 하나 그 경매로 낙찰받게 되는데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했거든요. 전세 사기를? 사기가 아니라 경매가 나간 거죠. 네. 근데 집주인이 왔는데 정말 당황하셔서 왔어요. 당황하셔서 와갖고 나 이거 집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 연락처 아니야. 저보러 이제 같은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 우리는 계약할 때 위임장이랑 전부 다 본인이 띈 위임장이랑 확인했고 그리고 후순위인 거 알고 들어왔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수표 한 장으로 다 줬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오지 못해서 다 계약서에 다 인장 다 확인했고 이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이가 그때가 제가 25 제대하고 그때 나이인데 한참 혈기왕성할 때죠. 경매 한참 배울 때인데 그래서 저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매 통지를 받게 돼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한번 제가 겪어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고도화될 거고요. 최소한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왜냐하면 이 삶 송두리째 흔들리거든요. 이 보증금이 날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방할 수 없어요. 작정하고 덤비면 그게 어떻게 예방이 돼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짜놓은 판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 그렇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시행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판매를 왜 이 건물을 짓고 공급을 할까요? 주거용 건물을 왜 공급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A안은 분양이 된다예요. 그냥 분양되면 오케이.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E안이 바로 전세로 맞춘다예요. 맞춰놓고 명의 변경인데 속칭 바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네. 바지 작업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의 변경 해놓고 명의 된 사람한테 일부 돈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간다예요. 요번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기사 보면 거기에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업자는 그걸로 엑시트하면 자기는 끝이에요. 네. 자기는 끝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다, 나머지는 누가 고통받아요? 내가 들어간 세입자가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민법상 용어를 보면 진위 표시와 비진위 표시는 아는데 우리 비진위 표시는 절대 몰라요. 내 마음속에 꼭 다물고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터져야지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 아무것도 없어. 너무 깨끗해. 그리고 살고 있어. 근데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아내죠.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걸 경매를 날려야 돼요. 그래서 환가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절차가 만약에
금액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네, 시세보다, 그러니까 이 주로 사고 나는 게 뭐냐면 다세대 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기반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세대가 위치한 지역을 곰곰이 보세요. 다 골목 안에 있잖아요. 골목 안에 진입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행업자가 그 수익을 최대한 보려면 토지대가 일단 싸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인 지역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어디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지 알겠죠? 네. 나와 있잖아. 네, 낮은 곳. 그러면 거기는 일단 우리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경계하고 보셔야 돼요. 네. 일단, 가치에 대해서. 시장 가격은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의 그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부동산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은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가격이 비로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시장들은, 다세대 시장들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히 이제 경매에 들어갈 때 평가를 해보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그때 부동산 경매할 때, 일주일에 한 건을 입찰을 보기 위해서 300개 이상 분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지역의 금액이 딱 와 있어요. 그 정도로 다니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존교양이다, 이제부터는. 교양이에요, 교양. 네, 생존 교양입니다. 이 부동산이란 자체가, 투자론이 아니에요. 생존 교양 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나져 있고, 이 부동산은, 인간의 탐욕의 결정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접근해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 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